드디어 대한민국 상륙 전력이 완성되었습니다. 무려 10년에 걸친 인고의 시간이었는데요. 국산 상륙 기동 헬기 MUH-1 마리논의 전력화가 완료되면서 비로소 독도급 대형 수송함이 100% 몰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그런데 기뻐할 시간도 모자랄 때 일각에서는 격렬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굳이 하필이면 마리논일 필요였냐는 겁니다. 이미 전력화가 완료되어 기동에 돌입한 상태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태를 살펴보면 아주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상륙 전력과 MUH-1 마리논에 얽힌 각종 논란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MUH-1 마리논이 얼마 전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2013년 육군의 KUH-1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량이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10여 년이나 걸린 건데요. 얼핏 바다에서 운용하느냐 땅에서 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차피 다 같은 헬리콥터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해상형 헬기와 일반형 헬기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바다에서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바닷바람에 녹아있는 염분과 해수가 장갑 부식을 가속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상형 무기체계의 경우 방염 작업 과정에서 도색 불량이 발생하면 마이크로 크랙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해 방염제가 덜 묻은 부분만 부식이 빨라진다는 건데요. 부식은 응력 집중으로 인한 피로 파괴에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추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방염 처리만 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마리논은 함상에서 운용한다는 특성상 함내 수납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라 수리온에 비해 메인호터를 접는 방식도 훨씬 간편화되었습니다. 또 비상시에 바다 위에 그대로 착륙할 수 있도록 비상보조 장치까지 설치해야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 시작 후 개량에만 무려 3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리논은 지상 함정기지국과의 원활한 교신을 위해 장거리 통신용 HF 무전기, 야간 및 악천 후 상황에서 원활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헬기와 함정 간의 항법 정보를 공유하는 자동 방향거리 지시 장치를 추가로 탑재했고 결정적으로 전술 항법 장치와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탑승 인원은 수리온이 9명인데 비해 7명으로 2명 줄었지만 항속거리는 450km에서 729km로 1.6배 이상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실제로 마리논은 2017년 시험 비행 단계에서 독도 왕복에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위급시 해군의 지원 없이도 도서지방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륙작전 능력 확장은 마리논을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마리논 개발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해병대는 한미연합작전을 통한 미군의 상륙기동 헬기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현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이름 그대로 적이 탐지, 공격 범위 밖의 수평선 너머에서 미사일, 함포 등을 총동원해서 상륙 지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제히 상륙을 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따져봐도 세계 3위 안에 손꼽힐 만한 상륙 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동시에 운용할 시 이론상 단 한 번의 작전으로 1000여 명에 육박하는 병력과 다량의 중장비를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만재 6,940톤 규모의 천왕봉급 상륙함 4척, 만재 4,300톤 규모의 보준봉급 상륙함 4척까지 더한다면 연대급 병력을 동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속도뿐인데요. 한국국방연구원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작전 개시 최소 거리를 적 해안으로부터 90km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의 탐지 범위 밖에서 작전을 시작하고 미사일과 함포를 총동원해 상륙 지점을 미리 초토화 시켜놓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90km를 빠른 속도로 주파하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해군의 솔개급 고속상륙정이나 수상이동 속도를 끌어올린 KAAV-2 등이 바로 이를 위해 개발된 새로운 전력들인데요. 하지만 본대가 솔개급 고속상륙정이나 KAAV-2로 빠르게 상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천병은 이보다 훨씬 빨리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공직이동 입체 고속상륙작전이 필수적인데요. 다시 말해 공중과 지상 양쪽에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속 262km가 넘는 마리논의 최고 속도라면 본대에 앞서 선발대를 상륙시키기에 충분한 속도인데요. 이제 더 이상 미 해병대의 공중전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훈련 비행과 최종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해 배치된 마리논 1, 2호기를 시작으로 총 28대를 빠르게 도입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2018년 포항해병대 1사단에서 마리논 2호기가 10m 상공에서 추락하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수많은 논란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결국 전력화가 완료된 2023년 와서도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은 수송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마리논의 제일 목적은 상륙군 수송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수리온 9명도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리논은 이보다 2명 적은 7명 수송이 한계입니다. 경쟁기종 중 하나였던 KA-32 기반 상륙 기동 헬기가 최대 18명, 평균 14명을 수송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게 봐줘야 간신히 절반의 턱걸이하는 수준인데요. 물론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만큼 마리논의 도입 단가가 훨씬 저렴했고 유지보수도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수송 능력 제한은 불안한 요소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마리논과 별개로 대형 상륙 기동 헬기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도 마리논급의 기동 헬기인 UH-1I와 동시에 V-22 오스프리, MH-53 등 대형 기동 헬기를 별도로 운용한다는 걸 생각하면 특이한 일도 아닌데요. 오히려 이처럼 사용처를 세분화할수록 작전의 유연성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논란은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리논을 공격 헬기로까지 추가 개량해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는 아예 사용 목적부터 요구 성능까지 모든 게 다른 체계입니다. 비유하자면 개와 늑대 정도로 큰 차이인데요. 상륙 기동 헬기가 빠른 기동으로 상륙 선발대를 적진에 투입하는 게 목적이라면 상륙 공격 헬기는 상륙 기동 헬기의 호역입니다. 이를 위해 수송 능력을 포기하고 대신 막강한 화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본대를 엄호하는 임무까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해병대에서 도입으로 냈던 AH-1G 바이퍼의 경우 미 해병대가 2010년부터 운용 중이라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안전성과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록히드 마틴의 표준 조준 체계를 적용하면서 일각에서는 AH-64 아파치보다 월등한 탐지 능력과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는데요. 실제로 무장만 따져봐도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16발에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2발, 스팅어 공대지 미사일 2발, 히드라 70mm 무유도 로켓 7발 혹은 APKWS2 유도 로켓 19발에 달합니다. 호버링 성능이 우수하고 비행 안전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미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입장에서는 혹할 만한 조건입니다. 그나마 단점이라고는 전투행동 반경이 234km 수준으로 짧다는 거지만 어차피 이 정도로도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리논을 엄호하는 데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H-1G 바이퍼를 두고 애초부터 수송용인 마리논을 굳이 공격용으로 개조하는 건 군용 트럭을 탱크로 개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외산 장비라는 한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이미 외산 헬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공격 헬기는 AH-64의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와 AH-1G 바이퍼의 전신인 AH-1S 코브라 헬기 70대 등 106대에 달합니다. 특히 AH-64의 아파치는 AH-1 코브라의 후속 헬기로 개발된 데다 생존성이 우수한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선 기본형 기준으로 아파치 해동체는 전반에 걸쳐 14.5mm 중기관총 방탄 처리가 되어 있으며 조종석에 한정하여 아크릴 방탄판이 둘려 있는데요. 심지어 연료 탱크에는 23mm 고폭탄에 피격되더라도 연료 누출이나 점화를 방지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피격된다고 하더라도 공중에서 폭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에 메인로터도 23mm 방탄이 가능하고 헬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테일로터 기어박스조차 12.7mm 방어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AH-64의 사양에서는 특수 복합 방탄 소재가 적용되면서 전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방어력은 기본형 대비 15%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단순 헬기 전력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화력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단연 독보적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육상자 2대는 현재 코브라 헬기 약 50대, 아파치 공격 헬기 12대, 후지 UH-1, 시코르스키 UH-60 블랙호크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물량도 물량이지만 이를 국토 면적별로 따져보면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중국은 더 처참합니다. 경공격 헬기 G19와 WG-10 등을 보유 중이지만 애당초 소련제 무기를 가져다 쓰거나 짝퉁처럼 베끼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라 몇 수 아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최근 카모프 52K 36대를 도입하면서 해상 항공력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 상륙 공격 헬기형 마리논이 더욱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직 본격적인 개량도 시작하지 않은 마리논을 벌써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논은 엄연히 해병대가 제시한 요구 성능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 무기는 개선, 개조 및 정비 지원 등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수입품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기 체계에서 특히 항공기는 단순히 보유량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따져보는 가동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측면에서 마리논은 수리원과 공통부품이 80%에 달해 운영 유지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안보회적으로도 국산 무기는 비교적 예산을 편성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라면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국내에서 예산을 돌려 쓰는 것은 천지차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손으로 대형급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유독 헬기 국산화에서만 맥을 못 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당장 소형 무장 헬기 LAH만 봐도 개발 초기부터 에어버스의 H-15가 본판인데 이게 너무 오래됐다는 문제와 중량에 비해 무장 능력이 생각보다 낮다는 문제가 국산화율 60%로 수리 및 개조가 용이해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옹호론과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개발 과정만 보면 LAH가 양산에 돌입했다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진통이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외산 헬기의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이런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국산 상륙 공격 헬기에 도전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